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마 동생도 그렇겠죠? 어려서 우리 집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넓은 집에 그 예전에도 에어컨이 있었고 좋은 차도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오래된 빌라 단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땐 이유도 몰랐고 영문도 몰랐죠. 아마도 그 무렵부터 친가에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가끔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고 오시면 맨날 혀를 끌끌 차시고 한숨을 푹푹 쉬시고 우리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반찬을 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불행의 한가운데 놓여있다는 느낌은 알 수 있었죠. 나중에 커서 알았지만 능력도 센스도 없던 아버지가 사업을 하겠다며 설치다 말아먹었고 모두가 말리는데도 한 번 더 사업을 하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도 홀랑 날려먹었던 때였더군요. 외가는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지만 친가는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잘 살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엄마와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친가에 가서 몇 번이나 다시 일어서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매몰차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며 일어서려거든 자력으로 알아서 일어서라고 하시며 냉정하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와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불쌍한 척 했어야 했다고 할아버지 앞에서 좀 울고 그러지 왜 울지도 않았냐며 타박하시곤 했지요. 그때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대체 우리가 왜 혼이 나야 하는지, 물론 집이 어려워졌던 건 알았지만 우리가 왜 친가에 가서 불쌍한 척하고 울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몰랐어요. 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친가에 찾아가지 않았고 엄마가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세상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식당 알바도 하고 부업도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곤 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우리가 등교하는 시간에도 자고 있었고 학교를 하고 집에 오면 무료한 듯 TV를 보고 있거나 외출을 하고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외출은 늘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한 외출이었고 늦은 밤 집에 오면 술이 떡이 되어 오시곤 했죠. 그런 날이면 엄마는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아버지는 남자가 가는 큰 길을 막을 생각 말고 뒷받침이나 하라고 하며 부부싸움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저학년에 집안이 기울었으니 학원 문 앞에도 가보질 못했어요.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것을 싫어하였는데 저는 학원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원은커녕 학교 다니는 것도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으면 말 다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는 의무 교육을 마쳤으니 돈이나 벌러 다니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사업 구상할 여유 좀 갖게 아들인 제가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어떻게 고등학교를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기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꾸역꾸역 눈치 봐가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걸 눈치 봐야 했던 거죠. 동생에겐 더 그랬습니다.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하냐며 고등학교 진학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90년대에 중졸? 오히려 그런 학력이 더 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방상권 전문대를 나와도 다들 대졸 학력을 가질 시기에 자신의 사업 구상을 위해 자식들에게 중졸 학력으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했지만 이혼을 하시지는 않으시더군요. 그땐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발 우리를 데리고 이혼을 해주길 바랬는데 성인이 되고 그때의 엄마를 떠올려보면 엄마도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른이 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독립을 해서 집을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얻었고 직장에 다니게 된 지 2달 만에 독립을 해서 나왔던 거죠. 2달치 월급으로 작은 방을 한 칸 얻었고 그 집에 처음에 들어갔던 날 냄비 하나 없는 집에서
이불도 한 장 없이 옷을 덮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독립 첫날의 기억입니다. 그래도 그냥 꼴 보기 싫은 아버지 보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던 것 같네요. 저는 운이 좋게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고 몸은 힘들어도 고정적으로 월급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았고 점심과 저녁은 회사에서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용돈도 따로 쓰지 않고 모았어요. 그리고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방 2칸짜리 월세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나오기 위한 나름 저의 계획이었어요. 동생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었죠.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설득을 해 재수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은 우리나라 유명 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벌어둔 돈으로 동생 학비를 내어주었죠. 동생은 그런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4년 내내 장학금으로 제 노력에 보답을 해주더군요. 저와 동생은 독립 후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동생이 대학을 다니는 것을 알고는 하루는 아버지가 동생의 대학으로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교하는 동생에게 다짜고짜 대체 무슨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냐고, 지금 어디에서 지내냐고 하더랍니다. 동생이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다그쳐 물었고, 그때 마침 제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지금 어디야? 집이면 네 책상 위에 서류가 있는지 좀 봐줄래? 오빠, 나 아직 학교야. 학교? 오늘 오전 수업밖에 없지 않아? 난 지금쯤이면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 좀 하려고 했는데. 어, 오전 수업은 끝났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동생의 전화를 받아들고는 뭐야? 너 얘랑 연락하고 있었냐? 애 학교는 왜 찾아간 거예요? 애비가 딸 학교에 간 게 뭐 잘못되었냐? 애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하려고 했으면서 대학은 왜 찾아갔는데요? 얘 무슨 돈으로 학교 다니냐? 한 학기 등록금이 몇백 원 될 거 아니야?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혹시 네가 학비 대주고 있냐?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애 학비 대주실 거예요? 그럴 돈이 있으면 아버지를 도와야지. 학교를 다녀? 아주 뱃돼지들을 불렀어. 아버지라고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냥 컸냐? 다 내가 벌어먹여서 컸지? 뭐 아주 어려서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는 그나마 엄마 때문에 자랐지 아버지 덕분이었겠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이놈의 자식들이 진짜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다 각오하고 나왔어요. 이 모양인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는 엄마한테도 이제 기대하지 않아요. 손 벌리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얘 찾아오면 정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는 동생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버지가 가자고 해도 꼼짝 말고 학교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요. 곧 동생이 학교로 가니 불안해하는 동생 혼자 있더군요. 혹 주위에 아버지가 숨어 있으며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을 쫓아올까 걱정이 되어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지만 다행히도 아버지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생은 학교에 등교하는 걸 걱정하였지만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동생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사실 엄마는 나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며 애쓰신 걸 알기에 오랜만에 온 엄마의 연락을 동생은 반갑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동생의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어디에서 지내느냐고, 혹시 저와 지내는 것이냐고 하며 혼자 돈 버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와 살며 돈을 보태든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하더라네요. 누가 들으면 제가 월급 수백만 원 받는 줄 아나 봅니다. 22여 년 전이었으니 고졸인 제가 물류센터에서 온몸으로 노동하며 야간 뛰어가며 세금 떼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고작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 대학 보내고 먹고 살아 보겠다고 틈틈이 단기 알바도 하고 야근에 추가 근무까지 하며 모두 땡겨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생활비를 달라고요? 엄마의 입장에선 키워놓으니 홀랑 나가서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어느 누가 부모 그늘 아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매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집은 안정적이지 않았고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이 가능했고 학생 때부터 알바를 종용하며 돈돈거리는 곳에 과연 어떤 자식이 있고 싶을까요? 그랬기에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동생도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동생은 저같이 살게 하면 안 되었으니까요.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제 1차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학교를 잘 다녀준 동생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동생은 졸업을 앞두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하였어요. 뭘 바라고 지원해준 건 아니었지만 그런 동생이 자랑스럽고 한없이 고맙기만 했어요. 힘겹게 찾은 우리의 일상과 평화가 깨어지지 않길 바랬습니다. 종종 부모님에게선 연락이 왔지만 그간 사회생활하며 몸도 마음도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전 두 분의 어떤 말들도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뎌졌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와 동생은 둘 다 성인이었지만 가족이라곤 둘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서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달랐고 정말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정도로 쓰고 있었기에 서로 불편할 건 없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30이 되던 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내 커플로 만났다는데 매제는 저와 동갑의 든든한 사람이더군요. 제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게 보였고 속물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집안도 그 정도면 내 동생 고생시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성이 좋아 보였기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걸 다 알고도 매제도 매제의 부모님께서도 제 동생을 품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걸 흠으로 생각해서 제 동생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생의 결혼을 앞두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에 혼주석을 비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자니 좋은 날 흠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자 엄마가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의 결혼에 안 갈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께 단단히 일러둘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날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시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쪽 친가와 외가 친척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뵙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 저희를 보며 언제 이렇게 훌쩍 컸냐고 하시더군요. 이제 저희도 30을 모두 넘겼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훈훈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그날 시기 끝날 때까지만 이지만요. 동생의 시기 끝나고 동생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축의금을 정리해 예식장 비용을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의금이 몽땅 다 없는 거예요. 도둑을 맞았나 싶어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당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모두 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축의금을 체크해 보겠다며 봉투를 모두 가지고 가셨다네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저 돈이지요. 평생을 백수로 놀고 먹어놓고 딸 시집 가는데 한 푼 해준 것도 없으면서 딸 축의금을 탑니다니요.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기대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날 동생의 결혼식 비용은 제 카드로 모두 결제했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간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주며 보태라고도 했었지만 제가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마 동생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실망은 저만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의 결혼 2년 후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말씀을 잘 드려 저희 부모님은 모시지 않고 그냥 동생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하였습니다. 저와 동생의 복이라면 동생은 시댁을, 저는 처가를 잘 만나 그나마 성장하며 받아오지 못한 부모의 따스함을 그제라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5년 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왜 전화를 했을까 싶을 텐데 그날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받았어요. 엄마는 제게 다짜고짜 나 너희 아빠랑 이혼한다. 내가 진짜 이놈의 집구석만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해. 연락처면 뭐면 다 싹 바꾸고 홀가분하게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연락 안 된다고 걱정된다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잘 살 거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며 당신 하실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뭐 그간도 연락도 왕래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내 삶에서 엄마는 지워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아이들도 낳고 나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다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볼 수 없었고 아버지는 한 줌 재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나 동생 단둘 뿐이구나 싶더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새삼 더 피부로 와 닿았다고 할까요?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살아본 적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부모라고 어딘가 살아있다는 것과 이제 안 계시다는 것은 뭔가 공기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봄 친할아버지께서 노안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제게 직접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동생과 함께 와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당연히 가야죠. 어렴풋하지만 어릴 적 기억 속 할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참으로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오니 이제 우리의 나이가 주변 어르신들을 한 분, 두 분 떠나보내야 하는 나이가 시작된 것 같아 뭔가 서글프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도 안 계시니 이제라도 친가도 왕래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나 싶은 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큰아버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잠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약속한 날 찾아뵈니 고모 두 분과 큰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엔 경황이 없어 안부도 못 물었다며 잘 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큰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이 있다고요.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왜 나에게 연락을 하신 걸까? 나에겐 줄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 대신 내 몫이 있어서인가?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했어요. 그러자 큰아버지 말씀이 우리 셋이서 이미 의견을 다 나누었고 결정이 되었어. 그래서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네, 전 욕심 없어요. 처음부터 제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사신 걸 알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가 너무 방탕했어. 계획도 없고 생활력도 없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좀 도와줬는데 그렇게 도와줘서 될 놈이 아닌 걸 알고는 일절 지원을 다 끊었지.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된 것 같다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책을 참 많이 하셨어. 특히나 너희 남매가 눈에 밟혀서 교육적 지원이라도 해줘야 하나 참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더 나태해지고 자식마저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 할아버지 원망은 마라.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 내 목 전부와 고모들 몫의 50%를 너에게 모두 다 주기로 했다. 네? 저에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나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지금의 사업체를 꾸릴 수 있었고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그런 내가 한두 푼 더 받는다고 뭐 달라질 게 없는데 굳이 그 돈을 내가 받아야 할까 싶더구나. 그리고 고모들도 다들 능력 있고 솔직한 말로 시집들 잘 갔지 않냐. 그러니 그 돈이 다 필요 없대. 너희 남매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너희 아버지 걱정은 안 했어도 너희들 이야기는 많이 했다. 네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네 동생 이대 보냈다는 말 듣고 진짜 대단한 놈이란 생각도 했고 말이야. 네 아버지를 대신해서 열심히 산 너한테 주는 할아버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매 순간 정말 꼭 필요할 때 쓰도록 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말만 들어도 감사한데 마음으로만도 감사한데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흔쾌히 그 큰 돈을 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서 평생 힘들게 살아왔으니 제가 받게 되는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이후 저는 큰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께 물려받는 유산을 받게 되었고 절반은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동생 덕분이었거든요. 너무나 힘든 시절을 버텨온 우리였기에 솔직히 서로 나누어 갖고는 아직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간의 내 고생스러운 삶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 더욱 쓰기 어렵더군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많은 만큼 언젠간 그 돈을 조금씩 써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돈 무서운 줄 알고 있지만 없는 돈이다 생각하며 지금까지처럼 매 순간을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